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어느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서리가 내렸고 한낮에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화근이다. 사람이 아니다. 가뭄이 들고 우물이 마르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갈 무렵 무녀 하나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아이의 기운을 거두면 마을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굿판이 벌어진 그 밤 칼을 든 무녀 앞에 끌려 나온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신이 아니야. 사람들이 만든 두려움이야. 세 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비는 다시 내렸고 마을은 살아났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재앙은 그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휘둘린 사람들 자신이었을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한참을 생각에 잠기시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한겨울 강원도 깊은 산자락 청울리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청울리라 불리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두 겹이나 넘어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고 겨울이면 바깥 세상과의 길이 끊기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서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서당을 지키는 이가 바로 훈장 윤덕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덕진은 과거의 뜻을 두었으나 두 번의 낙방 끝에 붓을 꺾은 사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포부는 어느 해 겨울에 접었고 그 뒤로는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뒷산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저녁이 잦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학식은 있으되 운이 없는 사람이라 했고 윤덕진 본인도 그 말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내에게 늦은 혼사가 들어온 것은 35이 훌쩍 넘은 해였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시집온 아내는 말이 적고 몸이 약한 여인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도 한참을 아이가 없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빈 아랫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쩍슬쩍 시선을 주었고 윤덕진은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고개를 조금 더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내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윤덕진은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서당 마루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 날부터 그가 서당 뒤편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웃집 안악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것은 10월 금음이었고 한 번 시작된 추위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길에는 눈이 쌓이고 또 쌓여 열흘째 되는 날에는 소달구지조차 지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지붕 위를 훑고 지나갔고 처마 끝의 고드름은 하루가 다르게 길어졌습니다. 산딸이 가까워질수록 아내의 몸은 눈에 띄게 쇠했습니다. 밥을 넘기지 못하는 날이 늘었고 밤이면 기침이 방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산파를 부르려 해도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윤덕진은 아궁이에 불을 떼고 또 떼었지만 방 안의 한기는 좀처럼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한 것은 눈보라가 가장 거세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아내는 버텼습니다. 윤덕진은 그 사흘 동안 방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이 잦아들 때마다 숨이 멎는 듯 했고 다시 소리가 이어질 때마다 그제야 제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발은 창호지 틈 사이로 파고들었고 방 안에 놓아둔 물그릇 위에는 얇은 얼음이 얼었습니다. 셋째 날 밤 마침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울음이 없었습니다. 산파 대신 아이를 받아낸 것은 이웃집 할멈이었는데 할멈은 아이를 거꾸로 들어 등을 두어 번 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쳤습니다.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사라진 것처럼 잠잠해졌고 촛불만이 까닭없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숨도 쉬고 있었습니다. 다만 울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할멈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아내의 품에 내려놓았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윤덕진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서 사람이 찾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윤덕진이 문을 열자 눈을 뒤집어 쓴 노파 하나가 처마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이 길을 왔는지 묻기도 전에 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오래 두지 마시오. 윤덕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파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동정도 아기도 담기지 않은 다만 무엇인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세 번의 큰 눈을 지나기 전에 반드시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노파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윤덕진이 뒤를 쫓았을 때에는 이미 눈보라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덕진은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품에 안긴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0이 넘어 얻은 아이였습니다. 두 번의 낙방과 늦은 혼사, 텅 빈 아랫방을 견뎌온 세월 끝에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떠돌이 노파의 말 한마디에 그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사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윤덕진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여전히 울지 않는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만 윤덕진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기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진이라 지어졌습니다. 윤하진. 이름을 부를 때 윤덕진의 목소리는 아주 나직했다고 합니다. 서당 마루에서 천자문을 읽어줄 때와는 다른 조심스럽고 여린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눈보라는 새벽녘에야 그쳤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마을은 온통 흰 눈에 덮여 있었고 지붕 위에도 나뭇가지 위에도 어디에나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 번의 큰 눈 중 첫 번째가 이미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덕진은 그것을 세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게 얻은 아들을 안고 있는 사내에게 노파의 말은 그저 눈보라 속에 섞여 사라진 바람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훗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간 뒤에야 윤덕진은 그 밤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노파의 눈빛을, 울지 않던 아이의 고요한 두 눈을,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것들을. 하지만 그것은 아직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윤덕진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진은 자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어딘가에 부딪혀도 아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던 머슴 강복수는 처음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순한 아이라 그런 것이려니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요함은 순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강복수가 우스운 얼굴을 해보여도 마당에 날아든 새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여도 아이의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그저 가만히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갓 돌을 넘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묻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강복수는 그 눈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섭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자신의 안쪽 어딘가가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진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늦둥이 훈장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문에 이웃집 안악들이 한둘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안아본 이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차갑구나. 아이의 몸이 유난히 차가웠던 것입니다. 포대기를 두 겹으로 싸매어도 아랫목에 눕혀놓아도 아이의 살갗에서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열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도 쉬고 있었고 젖도 받았습니다. 다만 사람의 몸에서 마땅히 느껴져야 할 따스함이 이 아이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지나간 자리에 서리가 맺히기 시작한 것은 하진이 기어다니기 시작한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루 위에 엷은 성에가 끼어 있는 것을 강복수가 발견한 것은 한여름이었습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는데 하진이 앉아있던 자리 주변으로 마루 나무 위에 하얀 결정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틀림없는 설이었습니다. 한여름 대낮에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에만 서리가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강복수는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 잠든 밤이면 방 안에 놓아둔 물그릇이 어김없이 얼어 있었습니다. 한겨울도 아닌 초가을에 아궁이에 불을 떼고 문을 닫았건 방 안에서 물이 얼었습니다. 강복수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윤덕진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을 개들의 반응은 더 뚜렷했습니다. 청울리에는 집집마다 누렁이 한두 마리씩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개들이 윤덕진의 집 근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 하진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짖다가도 멈추었고 꼬리를 말아넣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겁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나운 줄로 이름난 대장간 집 검둥이마저 하진 앞에서는 낑낑거리며 주인 뒤로 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도 처음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남의 집 아이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은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윤덕진은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의 집안일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꺼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이란 것은 닫아둔다고 영영 닫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소리를 낸 것은 마을 동쪽 끝에 사는 박씨 성의 안악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옆에 있던 이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훈장내 아이 여름인데 서리가 생긴다며. 그 한마디가 우물가를 돌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안방으로. 소문이란 것은 다리가 없어도 걷고 날개가 없어도 날았습니다. 물이 얼어붙는다더라. 개들이 무서워한다잖아. 글쎄, 그 아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소문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대놓고 떠드는 말보다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이 더 오래, 더 멀리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윤덕진이 그 소문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습니다. 서당에 오는 아이들의 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빠지고 다음에는 둘이 빠졌습니다. 이유를 묻는 윤덕진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은 집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농사일을 거들어야 한다, 이번 달은 쉬겠다. 그 핑계들이 하나같이 궁색하다는 것을 윤덕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윤덕진은 서당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해산 이후 몸을 추스르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고 집 안에는 윤덕진과 강복수 그리고 하진뿐인 때가 잦았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하진을 바라보는 윤덕진의 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강복수는 한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아기 씨가 좀 남다른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덕진은 강복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 아이다. 그저 남들과 다를 뿐이다. 그 말에 강복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덕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섞여 있는 것이 단호함이 아니라 간절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복수는 하진의 방 앞을 지나다 멈추어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밤이었는데 그 방 앞에만 서면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강복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강복수가 그때 알아차린 것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비치는 달빛 아래에서 하진의 그림자가 유난히 옅었다는 것을. 다른 사물들의 그림자는 또렷했는데 아이의 그림자만은 마치 물에 젖은 먹처럼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그것을 눈에 담고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강복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이미 윤덕진의 집 담장을 넘어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또 다른 무엇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진이 3살이 되던 해 청울리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겼습니다. 비가 그친 것은 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며칠 건조한 날이 이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고 곧 비가 오겠거니 하며 사람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모내기 철이 다가오고 있었고 논에 물을 대야 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걸리지 않았고 해만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논바닥에 갈라진 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금이었던 것이 20날이 지나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어졌습니다. 우물의 수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공동 우물은 청울리 사람들의 목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이라 개울이 있기는 했지만 그 개울도 가뭄이 길어지자 물줄기가 가늘어지더니 바닥에 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악들은 아침마다 우물에 두레박을 내렸는데 올라오는 물의 양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웃과 마주쳐도 고개만 까딱할 뿐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가 줄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뜸해졌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을 어미가 일찌감치 불러들였고 해가 지면 마을은 낮보다도 더 고요해졌습니다. 사람이 궁해지면 이유를 찾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늘의 일이었지만 하늘에 대고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 위에서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제사를 소홀히 한 집이 있지 않았느냐, 마을 뒷산 당나무에 누가 못질을 했다더라.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슴 강복수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마당의 흙바닥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장작을 패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마당 한쪽에 하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느 때처럼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강복수는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옷도 자세도 표정도 늘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강복수의 시선이 아이의 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해가 이토록 쨍쨍한 한낮인데 아이의 발 아래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강복수의 그림자는 또렷했습니다. 장작 더미의 그림자도 마당 끝 감나무의 그림자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하진에게만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달빛 아래서 보았던 그 흐릿함마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복수는 도끼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강복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울지도 웃지도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두 눈이 강복수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 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복수는 도끼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여름 더위 때문인지 다른 무엇 때문인지 강복수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강복수가 본 것을 이웃집 최씨 영감도 보았습니다. 마침 윤덕진의 집 앞을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최씨 영감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에게 말했고 그 아내는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보았소. 해가 쨍쨍한데 그 아이한테만 그림자가 없더란 말이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서리가 맺힌다, 물이 언다, 개가 짖는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하기는 해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문은 더 이상 속삭임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화근이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터져나온 말은 마을 전체로 번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논둑에서, 서당 앞길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온 뒤로 마을에 좋은 일이 없잖소. 생각해 보시오. 그해 겨울부터가 아니었소. 사람이 아니다. 그 마지막 말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논에 갈라진 금은 점점 넓어졌고 우물의 물은 하루에 두레박 몇 번이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개울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가축들이 여물어갔고 어린아이들의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조금씩 빛이 사라져갔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고요히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었습니다. 불안은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분노에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을 향할 수 없는 분노는 결국 땅 위에 누군가를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윤덕진의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이가 늘었습니다. 대놓고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이는 아직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윤덕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당에 오는 아이는 이제 셋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한 명이 더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온 것은 가뭄이 2달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이장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덕진이 마을 사람들 마음이 좋지 않네. 윤덕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아이에 대해서 여러 말이 돌고 있어. 윤덕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과 눈이 마주쳤지만 어느 쪽도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덕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내 아이입니다. 이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이장의 등을 바라보며 윤덕진은 마루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하진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울지도 웃지도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윤덕진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방 안에는 늘 그렇듯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윤덕진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윤덕진은 그 손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덕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분노 위에 올라타 곧 마을로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청울리 마을 어귀에 화려한 차림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무녀 연화진이었습니다. 연화진이라는 이름은 청울리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은 해질녘이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흰 저고리, 머리에는 색색의 댕기를 늘어뜨리고 한 손에는 방울이 달린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차림은 산골 마을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건너온 사람처럼 길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먼저 그녀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화진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 앞에 그녀가 다가섰을 때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화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이 보일 만큼 물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갈라진 논, 마른 개울, 시든 나뭇잎들. 그 시선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사람들에게 닿았을 때 연화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앙의 뿌리는 이미 집 안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물가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되묻지 않았습니다. 되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 안이라는 말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달 넘게 쌓아온 의심과 두려움이 낯선 무녀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연화진은 그날 밤 마을 이장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장의 아내가 저녁상을 내왔고 마을의 어른 대여섯이 사랑방에 모였습니다. 연화진은 밥상 앞에서도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천천히 놓은 뒤에야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또렷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든 것은 땅의 기운이 어긋났기 때문이며 그 어긋남의 근원에는 마을 안에 머무르고 있는 음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음기의 출처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연화진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기운을 거두면 마을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것을 소리내어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기운을 거둔다 함은 어찌하는 것이요? 연화진은 대답했습니다. 굿을 해야 한다고. 아이에게 깃든 음기를 몰아내는 큰 굿을 버려야 마을의 기운이 바로잡힌다고. 그녀의 말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절차와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가를 말했습니다. 윤덕진의 재산 절반. 방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서당 훈장의 재산이라 해봐야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집안이 대대로 일궈온 논 면마지기와 집, 그리고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이 전부였습니다. 그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마음 한쪽에서는 꺼림칙함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우물과 갈라진 논, 여위어가는 가축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 꺼림칙함은 금세 흐려졌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진이에게 이야기해 보겠소. 다음 날 이장과 마을 어른 셋이 윤덕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윤덕진은 그들이 올 줄 알고 있었던 듯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을 내오지도 자리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장이 마루 아래에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무녀가 왔다는 것, 굿을 해야 한다는 것, 아이의 기운을 거두어야 마을이 살아난다는 것. 이장은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이미 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덕진은 끝까지 듣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한낮의 햇빛이 마당 위에 내리꽂히고 있었고 어디에서도 그늘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른 흙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윤덕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장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덕진이 마을이 이러한데 돌아가 주십시오. 같은 말이었지만 두 번째는 더 낮았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장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압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덕진의 집 앞에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명, 이틀에 2명. 때로는 안하기, 때로는 늙은 영감이 찾아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투는 저마다 달랐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마을이 죽어가고 있다. 어떤 이는 사정했고 어떤 이는 따졌으며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마당 앞에 서서 윤덕진을 바라보기만 하다 돌아갔습니다. 그 무언의 시선이 어쩌면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윤덕진의 아내가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해산 이후 몸져 누워 바깥일에 어두웠던 아내가 어느 날 저녁 윤덕진에게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윤덕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복수는 그 며칠 동안 윤덕진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윤덕진은 밥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서당 마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밤이면 뒷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비가 올 기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윤덕진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른 7이 함께였습니다. 청울리의 가장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거의 다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장은 이번에는 마루 아래에 서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로 올라와 윤덕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덕진이, 오래 생각했네. 윤덕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아이가 14이야. 노인이 8이고 자네 아이 하나를 위해 이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말은 사정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마을이 죽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원인을 하진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윤덕진 혼자의 힘으로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난 것이었습니다. 윤덕진은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는 귀뚜라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벌레들까지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정막 속에서 방 안에 누워있을 하진의 고요한 숨소리가 윤덕진의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윤덕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것인지 그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숙인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이들 중 누구도 분명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장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연화진에게 전하겠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윤덕진은 마루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에 가까운 달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고 빈 장독대 위에도 마른 감나무 가지 위에도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울지도 않고 뒤척이지도 않는 아이 특유의 깊은 고요 속에서 강복수는 부엌 쪽에서 윤덕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앉아있는 윤덕진의 어깨가 그날따라 유난히 좁아 보였다고 훗날 강복수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구판이 열렸습니다. 북이 울리고 징이 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연화진이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 앞에 세 살배기 하진이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굿판은 마을 한가운데 넓은 마당에서 벌어졌습니다. 해가 지기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당 네 귀퉁이에 대나무 장대가 세워졌고 장대마다 흰 천이 묶여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마당 가운데에는 지프로 엮은 자리가 깔렸고 그 위에 붉은 보자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횃불이 네 곳에 밝혀졌고 해가 넘어가자 불빛이 마당 위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청울리에 거의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앞줄에는 마을 어른들이 앉았고 그 뒤로 안악들이, 그 뒤로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기대하는 얼굴도 있었고 불안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얼굴에는 그 두 가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지금 벌어지려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는 마음이 같은 얼굴 위에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진은 굿이 시작되기 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머리에 늘어뜨린 댕기가 흔들렸고 손에 쥔 방울이 가느다란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정적이 길어질수록 마당 위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북이 울렸습니다. 둥. 한 번. 이어서 둥. 느린 박자로 시작된 북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연화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발끝으로 땅을 밟듯이 방울이 찰랑거렸고 그녀의 입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도인지 주문인지 가락인지 은조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북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연화진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흰 저고리 위로 붉은 치마가 휘돌았고 횃불에 비친 그림자가 마당 위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징이 울렸습니다. 꽹과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리가 겹쳐졌고 마당은 북소리와 쇳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어느 안악이 먼저 울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울자 옆의 사람도 눈시울을 붉혔고 그 옆의 사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 넘게 쌓여온 것들이 북소리와 함께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뭄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려는 일에 대한 차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하진이 끌려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것은 이장이었습니다. 윤덕진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 없었는지 나오지 않기로 한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윤덕진의 집방 안에 불이 꺼져 있었다는 것을 강복수는 보았습니다. 하진은 이장의 손에 이끌려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발버둥 치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새 살배기의 작은 발이 집자리 위를 밟았고 아이는 붉은 보자기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횃불빛이 아이의 얼굴 위로 일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그 눈이 사람들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어 지나갔습니다. 앞줄에 앉은 어른들의 얼굴을, 뒤에 서 있는 안악들의 얼굴을, 그리고 가장 뒤쪽에서 고개를 빼고 내려다보는 아이들의 얼굴을. 그 시선이 닿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 살배기 아이의 눈을 피했습니다. 차마 마주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연화진의 춤이 멈추었습니다. 북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징도 꽹과리도 그쳤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횃불이 타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연화진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당이 굿에 쓰는 작두칼이었습니다. 횃불빛에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연화진이 아이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두 발짝, 세 발짝. 마당에 모인 사람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하나의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화진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어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울음도 웃음도 없던 아이가,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신이 아니야. 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소리가 마당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마치 바람이 실어 나르듯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연화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칼을 치켜든 자세 그대로 무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연화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횃불빛 아래에서 아이의 두 눈이 잠시 빛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두려움이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바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달 넘게 바람 한 점 불지 않던 마을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횃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쪽이 꺼지고 또 한쪽이 꺼졌습니다. 장대에 묶인 흰 천이 찢어지듯 펄럭였고 집자리가 날아갔습니다. 불꽃이 뒤집혔습니다. 남아있던 횃불 하나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불길이 마당 위로 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어른들이 뒤로 넘어졌고 안악들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굿판 위에 차려진 것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화진이 넘어졌습니다. 칼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쇳소리를 내며 마당 바닥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연화진은 바닥에 엎어진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려했던 차림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머리에서 댕기가 풀어져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몰아치다가 갑자기 그쳤습니다. 정적이 돌아왔을 때 마당은 엉망이었습니다. 장대는 쓰러져 있었고 횃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대로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지도 넘어지지도 않은 채 아이는 처음 그 자리에 내려앉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두 눈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뛰는 이도 있었고 기는 이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밀치며 마당을 빠져나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이제 의심이나 분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굿판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연화진은 그날 밤 마을을 떠났습니다. 누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누가 쫓지 않았는데도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받기로 했던 대가도 거두겠다고 했던 기운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남은 것은 그녀가 쓰던 방울 하나뿐이었고 그것마저 다음 날 아침 누군가가 개울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윤덕진은 그 소란이 모두 끝난 뒤에야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까지 걸어 나와 아이를 데려온 것은 강복수였습니다. 강복수가 하진을 안아 올렸을 때 아이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복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는데 그 작은 얼굴이 닿는 곳이 차갑다는 것을 강복수는 느꼈습니다. 윤덕진은 대문 앞에 서서 강복수가 아이를 안고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복수가 아이를 건넸을 때 윤덕진의 두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강복수는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청울리의 밤은 깊었습니다. 굿판이 무너진 마당 위에는 부서진 장대와 꺼진 횃불, 찢어진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치우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갔고 개들조차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밤 윤덕진의 집에서 가느다란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윤덕진이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아이 혼자 깨어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복수는 그 밤 윤덕진의 집 쪽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울음인지 중얼거림인지 바람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윤덕진의 것이었는지 아이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마을에는 이상한 정적이 깔렸습니다. 굿판이 무너진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모이는 안악들의 수가 줄었고 모이더라도 말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 마당에서 벌어진 일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일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제 갈 길만 갔습니다. 그러나 없었던 일로 만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덕진의 집 앞을 지나는 발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고개를 돌리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아예 그 집 앞길을 피해 돌아가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대문 앞에 누군가 돌멩이를 놓고 간 날도 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무엇이겠느냐 싶지만 그것이 놓인 자리와 놓인 방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복수가 아침에 나와 그것을 치웠고 윤덕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당은 이미 닫힌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3명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빈 서당에 윤덕진이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강복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책을 펴놓고 있었지만 책장을 넘기는 일은 없었고 그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굿판이 무너진 그날 밤 윤덕진의 안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뒤로 윤덕진은 하진을 안는 일이 줄었습니다. 아이와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이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윤덕진의 뒷모습을 강복수는 보았습니다. 그 등이 아이를 거부하는 것인지 아이를 마주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강복수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있어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도 아이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그것은 아이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굿판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강복수는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소리라기보다는 기척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부엌 옆 자신의 방에서 나와 마당을 살폈을 때 달빛 아래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하진이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방에서 나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맨발이 차가운 마당 흙을 밟고 있었고 아이는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혹은 이미 결심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 있는 것처럼 강복수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씨. 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기씨, 밤이 깊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셔야지요. 하진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강복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강복수는 오래도록 떠올려 보았지만 끝내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복수는 아이를 안아 올려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의 맨발이 차가웠습니다. 여느 때의 차가움과는 달리 이 밤의 차가움에는 무언가 쓸쓸한 것이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강복수는 아이를 이불 위에 눕히고 발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강복수가 잠에서 깬 것은 대문이 열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강복수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복수는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마을길 위로 작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맨발의 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마을을 벗어나 뒷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낮에도 사람이 드문 길이었고 밤에는 더욱 인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들었지만 길은 어두웠습니다. 강복수는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살배기의 걸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똑바른 걸음이었습니다. 헤매거나 멈춘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길이 점점 좁아지고 나무들이 빽빽해지더니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달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마을에서 산속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발치가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였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하진이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바위 앞이었습니다. 이끼가 두텁게 낀 바위가 산길을 막아서듯 솟아 있었고 그 앞에 아이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기씨, 어디 가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진이 멈추었습니다.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그 자세로 서 있더니 이윽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쳐. 3살배기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담긴 무게는 3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에는 이상하게도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어난 뒤로 울음 한 번 보인 적 없는 아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운명을 아는 사람의 슬픔 같기도 했고 떠나야 하는 곳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사람의 미련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낙엽을 밟는 소리, 그리고 낮고 굵은 숨소리. 강복수는 몸이 굳었습니다. 짐승들이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산짐승들이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먼저 바위 옆에서 나타났고 그 뒤로 노루 2마리가 보였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는 올빼미가 소리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고 숲풀 뒤에서 여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나같이 산속에서는 사람을 피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하진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아이를 지키려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은 하진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아이 앞에서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루들도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여우가 수풀에서 나와 아이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올빼미가 날개를 접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서 개들이 꼬리를 말고 도망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짐승들은 아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마지막으로 강복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과 안개 사이에서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표정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두 눈 속에는 강복수가 그날 밤 마당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끝내 이름 붙이지 못한 그것.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무서워. 강복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짐승들 사이에 서서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말하는 3살배기 아이를 바라보며 강복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가가야 했습니다. 아이를 안아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붙잡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아이를 데려갈 곳이 남아있기나 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진이 돌아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이 안개 속으로 한 발짝 멀어졌습니다. 짐승들이 아이의 양옆으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2발짝, 3발짝. 아이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안개가 아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윤곽이 흐려지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이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복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강복수는 바위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힌 자리에 아이의 맨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바위 너머로 이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발자국도 짐승의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발자국이 끊긴 그 자리에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신고 나왔을 작은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강복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신은 가볍고 작았습니다. 3살배기의 발에 맞게 누군가 곱게 엮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마 윤덕진이 직접 엮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강복수는 그 집신을 품에 넣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울기 시작했고 나뭇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강복수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이가 떠났다는 것을 윤덕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강복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왜 떠났는지를, 어떤 얼굴로 떠났는지를,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는지를,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강복수는 산을 다 내려올 때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섰을 때 강복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2달 넘게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회색빛 구름이 서쪽에서부터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품속의 집신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윤덕진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습니다.
먼지 위에 점 하나가 찍히고 또 하나가 찍혔습니다. 마른 흙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잦아들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갈라진 논바닥 위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마른 개울 바닥에 실개천이 생겼습니다. 지붕 위에서 처마 끝으로 물줄기가 흘러내렸고 장독대 위에 빗물이 고였습니다. 2달 넘게 닫혀있던 하늘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둘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마당에서 길 위로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악들이 나왔고 아이들이 나왔고 늙은 영감들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비를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다리고 우물 바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고 갈라진 논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빗속에 서서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안도도 기쁨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지만 그 얼굴 위를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다른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마을 안에는 고요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윤덕진의 집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안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해가 질 무렵 마을 어디에서도 하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차렸고 그것은 소문이 될 것도 없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은 없었지만 아무도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는 것, 아무도 윤덕진의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는 것,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비는 사흘 동안 내렸습니다. 첫째 날은 가늘게, 둘째 날은 굵게, 셋째 날은 다시 가늘어지며 그쳤습니다. 사흘의 비가 지나간 뒤 논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개울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물의 수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들었던 나뭇잎의 푸른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마당 흙에서는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마을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논에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기를 내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이는 풍경도 돌아왔습니다. 개들이 짖었고 닭이 울었고 마을은 가뭄 이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달랐습니다. 이전과 같은 얼굴인데 같은 사람들인데 어딘가 한꺼풀이 벗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도 예전처럼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웃더라도 웃음이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은 웃지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그 말을 꺼낸 것은 비가 그치고 닷새쯤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안악 하나가 옆에 서 있던 이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걸까?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레박을 끌어올리던 손을 멈추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다시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물음은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답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가슴 안에 담아두기에는 너무 무거워진 것을 한번 밖으로 꺼내본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말들이 마을 안에서 간간히 흘러나왔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이는 드물었지만 눈빛으로, 한숨으로, 불현듯 멈추는 손짓으로 사람들은 같은 것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굿판의 밤을, 칼을 든 무녀 앞에 끌려 나온 작은 아이를, 그 아이가 내뱉은 말을, 그리고 아무도 막지 않았다는 것을. 윤덕진은 비가 내린 뒤로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당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마루에도 마당에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강복수가 밥을 지어 방문 앞에 놓으면 한참 뒤에 상이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밥은 반도 줄지 않은 채였습니다. 강복수는 그 상을 거두면서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강복수가 그날 밤 일을 윤덕진에게 말한 것은 아이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집을 나섰다는 것, 산으로 갔다는 것, 마지막에 남긴 말. 강복수는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여기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친다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강복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무엇인가가 부러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강복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윤덕진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덕진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강복수가 그것을 안 것은 밤마다 윤덕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잠꼬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어라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이어지다가 때로는 가느다란 신음이 섞였습니다. 한 번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아, 하진아. 잠결에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는 서당에서 글을 읽을 때의 또렷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윤덕진의 꿈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침마다 윤덕진의 얼굴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고 볼이 여위었으며 시선이 어딘가 먼 곳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복수가 말을 걸어도 한참 뒤에야 고개를 돌렸고 돌리고서도 상대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강복수가 아침 상을 놓으러 방에 들어갔을 때 윤덕진이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빈 벽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는 윤덕진의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도 그림자도 없는 아이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강복수는 상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거두어 들릴 것은 예년보다 적었지만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은 가뭄의 상처를 조금씩 메우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고 혼인을 올린 집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흐르는 시간은 많은 것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덮인다는 것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마을 사람들의 안쪽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꺼내는 일이 점점 줄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문득 떠올랐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잠시 멈추었으며 밤에 혼자 깨어있을 때면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물가에서 그 물음을 꺼냈던 안악은 이후로 그 말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을 깃는 손이 때때로 멈추었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장은 마을 일을 보다가도 문득 윤덕진의 집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른들이 입을 다무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어도 대답을 듣지 못했고 다만 어른들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복수는 아이의 집신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품에서 꺼내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헝겊에 싸서 자신의 방 한쪽에 두었습니다. 짚이 마르고 색이 바래고 세월이 묻어도 강복수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것을 꺼내들면 안개 속에서 돌아보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 사람들이 더 무서워. 강복수는 그 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청울리에 큰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윤덕진은 서당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눈이 마당 위에 내려앉고 있었고 지붕 위에도 나뭇가지 위에도 어디에나 눈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윤덕진의 머리에는 어느새 흰 것이 섞여 있었고 등은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3번의 큰 눈. 노파가 남긴 말이 불현듯 떠올랐는지 윤덕진의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눈발이 얼굴 위에 내려앉았지만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윤덕진은 그날 밤에도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눈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 속에서 윤덕진이 아이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손을 내밀었는지, 고개를 숙였는지, 그것은 윤덕진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복수는 그해 겨울에도 집신을 꺼내 보았습니다. 집은 이미 사가가고 있었습니다. 형태는 남아 있었지만 손에 닿는 감촉은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복수의 손에 남아있는 기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의 차가움, 아이의 발을 감싸 주었을 때 전해지지 않던 온기, 그리고 돌아서는 작은 등. 그것들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 뒤 마을은 살아났습니다. 논이 채워지고 우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계절은 제때에 돌아왔고 마을은 다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아이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물이 마른 것도 논이 갈라진 것도 하늘의 일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늘의 일 앞에서 자신들이 한 것은 가장 작고 가장 힘없는 것에게 손가락을 겨눈 일이었다는 것을. 재앙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휘둘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뒤에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떠났고 안개 너머로 사라진 발자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청울리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청울리의 지붕 위에 빈 서당의 마루 위에 아이가 걸어 나갔을 산길 위에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아래에서 마을은 잠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든 뒤에도 사람들의 꿈속에는 가끔 그 아이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는 얼굴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는 아이가. 그 시선이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원망 없이 다만 오래도록. 눈보라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끝내 사람들 곁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던 아이. 그림자조차 없던 아이. 그 아이를 마을은 재앙이라 불렀고 두려움 앞에서 누구도 아이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짐승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무서워. 새 살배기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가슴에도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비는 다시 내렸고 마을은 살아났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앙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휘둘린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뒤에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깊은 밤에 어울리는 조용하고 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